국가의 부의 척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다라고 하는 게 중상주의거든요. 예. 애덤 스미스는 국민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참한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할 수 있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가의 부의 척도는 국민들이 1년간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정의를 해요. 국부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 자원이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국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악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책입니다. 악권의 뜻을 아시죠? 가장 좋은 책을 악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한다는 애덤 스미스가 더 사랑했던 책 도덕감정론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모르는 분 없을 거죠. 우리는 또 보이는 손 좋아해요. 애덤 스미스는 사실 우리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도덕 철학과 교수였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최소한 애덤 스미스 때는 경제학이 없었다. 예. 맞아요. 이 도덕 철학과 교수로서 집필했던 철학책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고요. 그럼 어떻게 이 철학자가 경제학의 창시자, 자본주의의 아버지가 됐을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덕 감정론이 어떤 책인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애덤 스미스가 평생에 걸쳐서 2권밖에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5권 썼는데 그러니까 고작 2권입니까? 한 권이 국부론, 나머지 한 권이 도덕 감정론인데 우리는 국부론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 스스로는 도덕 감정론에 훨씬 더 큰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에 걸쳐서 6차례나 개정판을 출간했고 그리고 그의 최초로 출간한 책이 또 도덕 감정론이기도 합니다. 최후에 져서도 도덕 감정론이에요. 계속 개정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묘비에다가 도덕 감정론의 저자가 잠들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길 원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국부론보다도 더 아꼈던 게 도덕 감정론 같은데 뜬 건 국부론이죠. 그쵸. 진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국부론도 거기서 핀 만드는 법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죠. 기억하죠. 나머지는 다 기억 못하지만. 자, 그럼 도덕 감정론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바른 행위란 무엇인지,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떤 도덕 감정으로 사회가 구성됐을 때 바람직한 사회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타주의, 동정, 평정심, 사랑, 인정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서적이 아니어서 경제 분석을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 감정론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게 국부론이 출간되기 17년 전에 도덕감정론이 먼저 나왔는데 이 도덕감정론에서 애덤 스미스가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인간은 이러하기 때문에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던 게 국부론이거든요. 그럼 결국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감정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도덕감정론이 집필됐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애덤 스미스가 살던 시대는 계몽주의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는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시대 이전에는 종교, 사상 이런 모든 게 중심이 신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부여했던 계급, 신이 부여한 신분, 신이 부여한 정해진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냥 계급과 불평등, 귀족과 하인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잘못 태어나면 평생 그냥 하인으로 사는 게 당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또 산업혁명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대항해 시대 이후에 글로벌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 곡식과 빵, 고기와 가죽, 의식주에 필요한 게 그전까지는 신이 하사하신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신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사회의 무지를 타파해야 된다는 사상운동이 계몽주의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에 근거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보자라는 기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쟁과 연구가 열띠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어떤 존재냐? 일단 우리가 국부론에서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다 보면 사회가 풍요로워진다는 게 주요 근간이었었잖아요.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상당히 자애롭고 동정심이 가득한 존재다. 이기적이라 그랬다가 동정심이 가득한 존재라 그랬다가 실제로 우리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후원금 많이 보냈잖아요. 예. 마치 내일처럼 돕고 싶어하고 후원금을 보내기 위해 전화기를 드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죠.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 몸에서 암이 발견되면 더 이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십만 명의 목숨은 저의 관심사가 아니게 됩니다. 아, 이거 암이다 뭡니까? 그냥 손가락이라도 조금 아프면. 그것도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자애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애를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에 대한 사랑은 자기애를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기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암세포와 지구 반대편의 수십만 명의 목숨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누가 압니까 모릅니까? 나랑 바꿨다는 걸. 그게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끔찍해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다. 이런 식의 인간이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인간이라는 건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심과 이타심을 오락가락하는 본성에 인간은 어떻게 적절한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애덤 스미스가 내세운 주장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 그래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내 상상 속의 공정한 관찰자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가 보기에 도덕적인 선까지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분명히 이기적이고 이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냥 한 얘기인데 네. 비슷하네요. 내 본성은 이기적이지만 네.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네. 그런 견제 장치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가 인간의 본성에는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 책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 저희는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인간의 도덕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반감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행동했을 때 예. 타인의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공정한 관찰자가 완성되어 간다는 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 압권 시청자분들은 항상 선풀만 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만나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지지와 반감을 경험한 그 본인은 그래도 착해. 맞아요. 근데 꼭 그렇게 남들 안 보는 데서는 악플 달고, 우리 압권 시청자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죠. 공정한 관찰자를 이미 완성시킨 분들이지. 예. 근데 이런 공정한 관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때로는 옳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하고 잔인한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일일까? 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는 때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이타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저자가 책을 쓰고 있는데 아들이 숙제를 도와달라 그랬대요. 그때 나 지금 바빠서 못 도와줘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 책을 씀으로써 너의 대학 등록금을 벌어줄 수 있으니 이건 이타적인 행동이야 라고 자기 위안을 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정한 관찰자 뒤에 나는 이 행동이 이타적이야 라고 하면서 숨는 행위, 이런 행위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부조화 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나쁜 것 같은데 나쁜 일을 내가 하면은 마음이 안 좋으니까 네. 이건 사실 나쁜 일이 아니야라고 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19세기에 수많은 산모가 산용열로 목숨을 잃었었잖아요. 당시 유럽에서 6명 중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산용열이라는 게 애를 출산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 산용열. 근데 그 당시 알려졌던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였었냐면,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출산하면 사망률이 낮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당시 의사들은 공기 중에 위험 인자가 있을 거다. 병원에는 공기 중에 병원체가 많고 가정엔 적으니 그래서 가정에서 사망률이 낮은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당시에 그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아니다. 손 소독해라. 당신의 손에 병원균이 묻어 있어서 출산할 때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의사들은 산모 사망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손소독을 안 했다는 거는 내 잘못이니까. 네, 내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아니다. 아니다. 이건 공기다. 네. 공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히 내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지만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서 도덕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지켜나가면서 사는 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하거든요. 이 사진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옛날 미국의 야구장인데 요 야구 선수들 보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관객들을 한번 보시죠. 극장이 어떻죠? 정장이네요? 다들 정장입니다. 합성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야구장에 정장을 입고 간다고요? 옛날에는 야구장의 관람 복장이 정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정장을 입고 갑니까? 이걸 과연 누가 바꾼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옛날에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자리에서 중절모가 필수였는데 지금은 중절모가 필수가 아니죠. 이건 또 누가 바꿨을까?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기초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예.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행동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기초로 뭔가 만들어진다는 것과 똑같이 사회도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기초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자가 이런 예시를 드는데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흡연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수없이 많았지만 아직도 그걸 성공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흡연율을 보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건 실패했지만 더 이상 흡연이 멋있는 게 아니라는 문화가 형성되고 흡연의 해악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늘어나게 되니까 어느 순간 그 흡연은 위험한 습관이라는 문화적 규범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사례를 들면서 결국 사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행동이 발생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그 사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반응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텐다. 라는 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의외로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뭐 저도 기자 생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정장 입고 다녔었거든요. 네. 정장 안 입으면 혼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복장이 왜 그러냐.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도 저희 기자실에서 그냥 담배를 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다들 뭐하러 정장을 입어야 되지? 네. 아, 기자실에서 좀 안 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문화규범이 변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회는 발전해 나가고 그 사회의 도덕성을 찾아가게 된다는 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극장에서 피고 뭐 버스에서 피고 얘는 비행기에서도 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면 인간도 사회도 그냥 자유롭게만 두면 알아서 인간도 도덕적이 되고 사회도 도덕적이 된다는 말일까요? 사실 애덤 스미스는 무조건적 자유방임을 최고라고 여기진 않았습니다. 예. 사실 간혹 극단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들먹이면서 내가 이기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사회에 이익이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뭐 세금 감면 주장하고 규제 타파 주장하고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애덤 스미스가 세웠던 이론을 살펴보면요.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자원 배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 모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문구는 딱 한 번씩만 등장을 하는데 도덕 감정론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느 문구에 등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지주들이 주민들에게 땅을 똑같이 나눠준 것처럼 생필품도 분배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주들은 무의식 중에 그리고 부지불식 중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즉 분배를 통해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가 살아갈 수단을 제공해 주.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게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거예요. 사실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을 쓸 때 쓴 내용을 보면 돈과 명예를 쫓지 말라고 책 내내 일관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런 야심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대지주의 야심 덕분에 농사를 짓고 큰 집 관리하고 마차 몰고 정원 돌보고 이런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그 고용한 사람들에게 그 수확물을 나눠두게 되는 결국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주와 같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꿈꾼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겁니다. 근데 참 혼란스럽긴 한데 네. 뭐 이렇게 기업인이 뭐 내가 고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거야라고 해서 기업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럼 기업가 정신은 진짜 내가 이걸로 대박 쳐갖고 시장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근데 사람이 필요해. 네. 그러면서 고용을 하고 그 고용된 사람들이 거기에 또 임금을 얻고 그걸로 또 소비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또 돌아가기도 하죠. 네.
이 내용이 국부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 국부론이 지어지던 시기를 한번 보면요. 이때는 중상주의가 횡행하던 시기였었는데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부의 척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다라고 하는 게 중상주의거든요. 예. 애덤 스미스는 국민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참한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할 수 있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가의 부의 척도는 국민들이 1년간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정의를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이로 인해서 결국 자유로운 시장 경제는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으며 사회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과 국가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국부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 자원이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국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길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근간은 상당히 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공정한 관찰자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도덕성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사회는 이런 특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행동에 대한 지지와 반목을 거치면서 사회적 도덕성이 발전되어 가고요. 국부론에서는 이런 인간의 성향과 사회적 성향 덕분에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는 사회의 자원이 고르게 분배되어서 소수의 부유층이 아닌 다수의 국민이 부유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의 부가 커진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을 좀 오해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리뷰를 해보면은 근데 왜 인간은 나쁜 행동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좀 자기 기만적으로 해서 뭔가 핑계 대면서 관찰자의 뒤에 숨는데 그 혼자 숨을 때는 숨어지는데 이게 여럿이 같이 하다 보면은 야 뻥치지 마. 네 마음을 이렇게 숨겨라고 하면서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이타주의, 동정, 평정심, 인정 이런 거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도덕감정론에서는 그 돈벌이 이런 것들을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을 한자 한자 읽다 보면은 결국 애덤 스미스는 자원의 분배를 통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염원했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읽으셨을 때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약간 자기계발서와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도덕감정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애덤 스미스의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얘기 들으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 나만 바보같이 살고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살아서 나도 뭔가 좀 독하게 이기적으로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착한 행동, 내가 생각했을 때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착함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착한 마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악권이었습니다.